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40년 전 대한민국 광주에서 벌어졌던 시민 저항 운동이 2021년 미얀마에서 800명에 육박하는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공식 집계가 맞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시민들의 저항, 국제사회조차 그저 지켜만 보고 있죠. 언론은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0년 전 대한민국 광주에서 벌어졌던 참상을 외부에 알렸던 독일의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로도 소개가 됐죠. 5.18 기념일을 며칠 앞둔 오늘 2021년 미얀마의 비극적인 현실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인데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곧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다가오죠. 네, 올해 41주년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요즘 그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40년 전의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우리 언론들 이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국내 언론들은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주로 이제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곳이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현지 취재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또 반란군이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국제 뉴스의 양은 많았는데요. 비카인즈의 미얀마로 기사 검색을 해보면 최근 3개월 동안에 그 6,700건이 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사량이 많은 건 분명한데요. 근데 이제 분석 보도가 충분했는지 또 본질적인 사안보다는 자극적이거나 흥미 등이 크게 강조된 보도는 없었는지 또 여러 확인 절차는 거쳤는지 보도의 질은 어땠는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 관련 뉴스를 보면서 그 시위 장면과 시민들이 연행되는 장면 등 유혈 탄압의 자극적인 장면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참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제목도 예를 들자면 죽을 때까지 쏴라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도 좀 보였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장기 적출된 채 시신으로 돌아온 저항시인이라는 기사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사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네, 이 밖에도 피로 물든 유혈 사태, 소탕 작전 이런 기사 제목들이 많이 보이던데 한마디로 매우 자극적인 보도가 그만큼 많았다. 교수님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러면 의미 있는 보도 꼽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그나마 한겨레가 주요 외신 내용을 전하면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연재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네. 그리고 시사인과 주간 경향이 이번 사태의 배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 기사부터 또 광주 민주화 운동과 연결한 그런 보도를 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미얀마 사태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네.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시사에는 미얀마의 시민 저항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 잘 분석을 했고요. 미얀마 시민의 생명을 위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등을 연속 보도를 했고 주간 경향은 2021년 미얀마는 1980년 광주다라는 제목, 또 정부도 군대도 아닌 반란군이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네. 또 그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미얀마 기자인 수안야인과 그 동료들의 특별 기고를 쓰기도 했고요. 또 KBS 광주가 3월부터 미얀마는 5월 광주 이거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KBS 광주 뉴스 7에서 보면 타이틀부터 1980년에
그 광주의 모습과 2021년 미얀마의 모습을 나란히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통해서 현지 상황과 광주 시민들의 반응을 좀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미얀마 전국이 안정되고 또 민주화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 우리 YTN 라디오도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프로그램에서 지난 4월 2일부터 방송 프로그램 최초로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공식 지지 선언하고 이게 그때 보도도 좀 많이 됐었죠. 네.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의 연대와 지지를 표현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인터뷰하는 미얀마의 보물이라는 기획 인터뷰 시리즈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KBS 광주처럼 실제로 40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연대와 분노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과거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지금 미얀마 상황처럼 그 광주 안에서가 아닌 다른 지역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는 물론이고요. 이런 상황을 알기조차도 쉽지 않았잖아요. 예, 군부가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인데 지금 미얀마에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5.18 당시처럼 미얀마 군부 역시 언론의 취재 보도를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양곤을 비롯해 시민들의 모바일 인터넷 통신망도 차단을 했고요. 또 미얀마 국영 언론에도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그 미야와디 TV나 MRTV 등의 국영 방송은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요. 쿠데타 이후 70명 안팎의 언론인이 지금 구금 중에 있고요. 독립언론 5곳의 라이센스가 취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5.18 당시와 조금 언론 환경이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이제 인터넷인데 네. 시민들이 쿠데타 반대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과 사진 기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네. 시민 스스로 찍은 사진, 영상들을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가까스로 탈출하거나 해외에서 국민통합정부를 지지하는 그 인사들의 인터뷰와 또 SNS를 통해서 미얀마 쿠데타와 시위대 탄압 소식을 그나마 전해 듣고 있는데 이렇게 미얀마 현지를 지금 코로나 상황도 사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있어서 취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과거 5.18 때 우리나라의 이런 비극적 상황을 세상에 알렸던 외신 기자가 있었잖아요. 영화로도 전해졌던. 이런 분들처럼 우리 언론도 어떤 역할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외신 보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분석적인 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경을 넘어서 연대를 만들어가는 일에도 좀 힘을 써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분쟁 지역의 취재는 위험하죠. 그래서 네. 생명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그 분쟁 지역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프리랜서 기자, PD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분쟁 전문 기자조차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게 그 분쟁 지역 기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언론사가 시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고요. 투자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쉽지 않은 거고요. 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분쟁 전문 기자로 손꼽히는 언론인 중에는 한겨레 정문태 기자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면 분쟁 지역을 누빌 의지와 전문성이 있는 프리랜서 언론인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와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는 거. 이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시각을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한국 언론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할 지점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언론이 고민을 해야 할 지점입니다. 네. 미얀마가 우리나라와 3,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으로서는 사실 직접 가서 도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도 현재 상황을 이제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건 SNS로 상황을 공유해서 또 해시태그 통해서 공유하는 등 그 참상을 알리고 응원하는 일을 같이 이렇게 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언론 또 우리 시민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해주셨는데
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참상을 알렸던 독일의 영상 기자죠. 네. 네, 위르겐 힌츠페터. 이 영화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 힌츠페터 기자의 정신을 기억하는 상이 제정됐다고 하네요. 네. 그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 기념재단이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이 상은 1980년 광주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저널리스트 독일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 정신을 기억하고 진실의 기록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한국 영상 기자들의 반성을 담고 또 5.18 정신과 우리 민주화 경험을 세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한 상이다라고 이제 관계자 단체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 영상기자협회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난 3월에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명서 내용 중에 참 가슴 아프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조금 일부만 좀 읽어드리면은요. 네.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의 참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한국의 영상 기자들은 미얀마에서 전해지는 비극적인 소식과 영상들을 접하며 5월 광주의 참상이 떠올라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영상 기자를 포함한 한국의 방송 언론인들은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올바로 취재 보도하지 못한 뼈아픈 경험을 안고 살아오고 있다. 5월 광주에서 한국 영상 기자, 언론인들의 무기력과 공백은 독일의 영상 기자 유르겐 힌츠페터와 같은 다른 나라 방송 언론사 기자들의 목숨을 건 치열한 취재 보도가 대신했다. 그래서 그들의 영상 취재와 보도가 있었기에 광주는 국내에서 고립되었지만 세계적으로는 그 참상을 알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시민들의 한거를 지지 연대하는 국제적 여론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은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힘이 됐다.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 하느냐라는 미얀마 시민들의 호소에 응답해 미얀마의 뜨거운 민주주의 항쟁을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하는 것이 우리 방송 언론인들이 1980년 광주와 대한민국의 시민들, 우리를 지지 연대해준 세계인들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일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래요. 당시에 우리 언론이 참 무기력했다. 공백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뭐 취재할 수도 없었고 취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도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네, 이런 뼈아픈 역사에 대해서 좀 참회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 담겼네요. 자, 근데 이렇다 보니 5.18 당시에 언론 통제로 인해서 아직도 그 5.18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도 쥐니 공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새로 드러난 내용도 있다고요? 네. 지난 2013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북한군의 개입설, 여과 없이 내보낸 문제 방송과 뉴스들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에 TV조선과 채널A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5.18 북한군 개입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네. 이 방송 이후에 이제 사실 채널A 기자협회가 사측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사과방송 등을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사과방송도 했었고, 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정제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5.18 당시 자신이 광주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그 탈북 출신 군인 출신 김명국 씨가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게 그때 얘기했던 모든 게 전해 듣거나 지어낸 내용으로 자신도 이용당했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조사 개시 1년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여과 없이 방송했던 채널A와 TV조선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진위 공방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뭐 광주의 폭도들 또는 지금 현재는 미얀마의 테러리스트들 이렇게 쿠데타 세력의 시각으로 시민들의 저항이 보도되고 있는 2021년 지금의 미얀마 그리고 1980년의 광주를 비교해서 오늘 미디어 비평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 민주주의와 시민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떠올려 보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미 SNS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실 테지만 우리 언론도 그저 외신을
전달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보도 방식을 좀 고민해 봤으면 하네요.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오후 4시 2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머니 굿라이프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굿모닝 굿라이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굿머니 굿라이프를 이제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행자 역량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이제 진단 내용들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어 방송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5월 3일 방송에서는 출연했던 보험 전문가가 이제 연금보험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으로 가입했을 경우 잘못된 가입이며 7년 후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거다. 따라서 연금 목적으로 알고 종신보험으로 가입하는 금액 차이가 상당하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진행자가 결국엔 이제 연금 목적의 경우 연금보험으로 가입해야 하고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으로 준비해야 하고 한 상품으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는 멘트로 이제 전문가의 답변을 명쾌하고 깔끔하게 잘 요약해서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험 상품이나 금융 상품의 많은 특징을 한꺼번에 설명할 경우엔 이제 들으면서도 그냥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진행자가 놓치지 않고 정리해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진행자인 박기빈 아나운서의 진행력을 그야말로 호평해 주셨는데 다른 대담에서는 어땠나요? 네, 5월 5일 이제 수요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경제 코너에서는 담보와 특약이 같은 말인 것인지에 대한 질문 또는 이제 근무 중 발생하는 것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진행자가 던졌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전문가도 실제로도 중요한 질문이라며 칭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방송 매체 특성상 청취자들은 헷갈릴 부분은 직접 질의하기 힘든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진행자가 주도적으로 질문을 해 얻는 대답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럴 때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바람직한 진행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네요. 자, 다음으로 모니터링 하신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다음으로는 이제 5월 7일 금요일에 진행된 전지적 전문가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날은 보험사가 유리하게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을 이제 축소하거나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짚었는데요. 이제 보통 피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제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보험사의 말대로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방송 내용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을 법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 내용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템 선정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매우 유익했던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전문가가 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면 40%를 준다. 이를 비급여 항목이라 단정 지은 건데 건강보험 미적용자, 체납자, 미납자를 의미하는데 건강보험법에 적용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틀린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이 계속 물리다 보니 어떤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건지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진행자도 이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전문가는 또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 이제 진행자가 질의 끝에 내용을 이해해서 청취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진행자가 이 프로그램을 오랜 시간 진행해온 만큼 출연자의 다소 미흡한 발화에 대해 정리를 돕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취자와 출연자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진행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YTN 라디오의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이죠. 굿모닝 굿라이프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에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뉴미디어 트렌드 어떤 겁니까? 이제는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 슈폰 플랫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슈폰 플랫폼. 네, 슈폰 플랫폼의 특징과 이제 새로 나오고 있는 플랫폼들이 틱톡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좀 네.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넷플릭스의 패스트래프 같은 새로운 형태의 슈폰 트렌드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뉴미디어 플랫폼 전문가답게 주제를 선정해 주셨는데 이 짧은 동영상 위주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를 숏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아마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요즘 사용하고 있는 게 틱톡이죠. 네, 맞습니다. 중국에선 이제 틱톡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더우인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을 처음에 출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뮤지컬리라는 서비스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걸 2017년에 인수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틱톡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네. 보통 틱톡은 기존의 유튜브가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을 숏폼이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어냈다고 하면 틱톡은 이제 1분 이내의 콘텐츠예요. 대부분 1분도 안 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 그래서 틱톡을 많이 쓰는 사용자들은 유튜브의 3분조차도 길게 느껴지는 그런 악영향이 있습니다. 네. 틱톡을 저희가 한번 소개하셨죠? 이 코너에서. 네, 많이 얘기했었죠. 네. 동영상 SNS 하면은 유튜브가 아직도 대명사인데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일상을 동영상으로 공유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분들한테는 유튜브가 아니라 지금은 틱톡이 대명사가 됐다. 근데 이 또 틱톡이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주셨지만 모회사가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미국 시장 점유율이 또 엄청나고 최근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 틱톡을 언급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주요 이슈로도 등장하고. 네, 그런 이유들을 보면 네. 이제 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 네. 젊은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에서 29살,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 전까지가 62%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매달 7억 명이 틱톡을 매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 틱톡은 유튜브랑 다르게 영상을 어떤 편집이나 이런 거 없이도 그 자체 편집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을 포함하면 벌써 매달 13억 명이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은 페이스북입니다. 매달 27억 명이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이 유튜브 20억 명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미디어 플랫폼으로 따지면 틱톡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틱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다운로드 수만 해도 20억 회가 넘었어요. 20억이 넘었고 그리고 틱토커라고 하거든요.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유튜버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 네, 이들의 평균 사용 시간이 52분. 그러니까 1분짜리 영상, 1분도 안 되는 영상을 50개 이상을 매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68%는 52분 중에서 68%는 다른 사람 영상을 시청하고요. 55%는 자신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 틱톡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광고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챌린지라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다음부터 얘기를 드릴 텐데 네. 틱톡 챌린지를 유도하는 광고를 미국 그런 주요 방송 광고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익숙하잖아요. 네. 예, 틱톡 하면은 자연스럽게 챌린지가 떠오르는데 우리 방송에서 소개하기도 했던 그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틱톡이 일종의 바이럴 창구로 떠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게 1분의 짧은 영상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챌린지도 사실은 틱톡이 의도해서 시작한 어떤 서비스는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네. 그 해시태그를 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한번 재밌어서 따라해서 만드는 것들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나오는 게 보이니까 네. 이걸 하나의 상품화 시켜서 챌린지라는 걸 어떻게 보면 틱톡의 주요한 이제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 노래 챌린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6억 명, 그러니까 6억 회 이상이 조회수가 나왔어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뭐 2020년 상반기에 가장 성공한 음악으로 기록되기도 했죠. 네. 반대로 뭐 의도치 않는 챌린지가 트렌드를 휩쓸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한번 많은 언론에서 나오긴 했지만 2020년 말에 한 틱톡 사용자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는 영상을 만들어 올린 영상이 1977년 플레이드 맥의 드림스라는 노래에 따라 나옵니다. 근데 이 영상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세상이 좀 너무 불편한데, 네. 이분은 이제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면서 시원하게 도로를 달리는, 스케이트보드를 더 시원하게 달리는 영상이 나왔고, 노래에 따라서 여자분이 부르는 노래인데, 재밌게 따라 불러요. 그런 네. 영상이 생기면서 4천만 조회수가 나왔고, 60만 개 이상 영상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크랜베리 주스 브랜드는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고요. 일종의 이제 밈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드 맥은 나온 지가 40년이 넘은 음악인데 음원 차트에 순위에 다시 올라오는 기현상이 있었어요. 네. 뭐 요즘 이 틱톡을 사용하는 주 사용자층이 10대, 20대라고 하는데 거의 할아버지 뻘 아닙니까? 플레이드 맥이면? 근데 그렇죠. 예, 무려 이 40년 전에 노래를 이렇게 또 역주행해서 히트시키는 이런 저력. 유튜브나 이 페이스북, 뭐, 급기야는 넷플릭스까지 이렇게 틱톡에 성공하니까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자. 이렇게 나섰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틱톡은 리포지에서 발표한 엔터테인먼트 밸류 커브에서도 굉장히 이상적인 지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소셜 가치라고 하는데 네. 유튜브보다 높고요. 전문 제작 부분에서는 유튜브보다 낮지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서 높게 평가가 돼서 다른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보다도 이제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크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뭐 페이스북도 이제 넷플릭스도 이런 걸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쇼츠라는 틱톡을 진짜 베꼈다고 해도 무방한 서비스를 인도와 미국에서 작년부터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서비스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제작 툴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틱톡이 최대 1분까지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예. 유튜브 쇼츠는 15초의 제한을 뒀고요. 더 짧게. 예, 더 짧게.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랑 또 비슷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더 짧은 포맷으로 지금 가져갔고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별도 앱은 아닌데 누가 봐도 UI가 틱톡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시간이 30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또 넷플릭스도 사실 조금이랑 전혀 무관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패스트 래프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패스트 래프. 이거는 이제 자신들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1분 정도를 편집하거나 짧게 만들어서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쉽게 공유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들한테 넷플릭스 콘텐츠를 좀 많이 보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이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틱톡의 가진 가치를 발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마디로 긴 영화를 뭐 1분짜리로 이렇게 스팟 홍보 영상 같은 거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네, 지금은 일단은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 영상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뭐 다른 영상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1분도 짧다 그랬는데 더 짧은 15초짜리 유튜브 쇼츠.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짧아지면 어디까지 갈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숏폼 콘텐츠, 아무래도 뭐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뭐 익숙해서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어른들이 쓴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따라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차별화하죠. 그렇죠. 근데 네. 젊은이들이 하는 거는 항상 저희 어떤 기성세대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야? 많이 또 이러면서. 들어와서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넷플릭스가 발표한 부분의 그 패스트래프도 결국에는 이런 바이럴을 하는 중심이 젊은 세대에 있다는 거를 좀 포커스한 거거든요. 네. 숏폼 자체가 어떤 주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 미디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바이럴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거다. 그래서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숏폼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주의 화제 영상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오랜만에 또 해외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네. 콜드플레이라는 그룹을 많이 아실 거예요.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드디어 처음 맞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이파워라는 영상인데요. 네. 이번에 신곡 뮤직비디오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5월 7일 공개하고 나서 1,000만 뷰 이상 나오고 있고요. 뭐 여기 영상에도 있지만 제가 오늘 공유드리는 거는 영국 런던에서 네. 2021년 브릿 어워즈를 통해서 라이브 영상이 나왔는데 네. 이 영상도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야, 사실 뭐 콜드플레이 하면 이 세계 팝 음악 시장에서 진리죠. 네, 네, 음반이 나오면 뭐 거의 대부분 히트를 시키는데 저도 영상을 봤어요. 근데 라이브 영상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이틀 만에 100만 뷰를 넘겼다고 하는데 이제 뭐 한 사흘 되지 않았습니까? 130만 뷰도 넘었더라고요. 네. 네. 라이브 공연 영상에도 등장을 하던데 이 앞서 1,000만 뷰를 넘겼다는 그 원래 뮤직비디오 여기에 우리한테도 사실은 익숙한 댄서들이 등장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네. 유명 댄스팀입니다. 그 범 내려온다 이날치 네. 밴드와 협업의 영상으로 이날치 밴드로 오해를 받고 있는 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입니다. 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김보람 예술감독국을 중심으로 2011년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창단된 예술단체인데요. 네. 뭐 국내에서 네이버 온스테이지나 한국관광공사 최근에 그 범 내려온다. 네. 그다음에 홍보 영상으로도 엄청 크게 화제를 모았죠. 네. 그래서 이제 콜드플레이 신곡 뮤직비디오에서도 직접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네. 홀로그램 댄서로 출연을 합니다. 외계인처럼 특이한 옷장을 입고 그렇더라고요. 좀 멋진 춤을 추는데요. 네. 외계인처럼 보이신다고 했는데 저는 봤더니 무슨 4대 천왕 같은 그런 무슨 탈? 그런 걸 쓰시고 옷이 좀 한복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네. 얼굴 자체는 이제 알아볼 수 없게 네, 탈을 썼죠. 해놨는데 네. 네, 아마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뮤직비디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에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촬영할 수도 없는데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리고 특히나 또 한류가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장 힘들어할 때 제일 많이 제작되고 어쩌면 어떻게 보면 그 확산되고 했던 컨텐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따로 합성을 했는데 그걸 같이 만들어냈고 그걸 또 전 세계에서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정말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범 내려온다 이후에 섭외를 했었어요. 네네. 섭외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런 콜드플레이 같은 세계적인 그룹이, 스타 그룹이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자 섭외할 만큼 이만큼 성장했는데, 예, YTN 라디오 안 나왔겠네요. 네. 4월에 그 크리스 마틴 콜드플레이 멤버가 한국에 찾아왔다고 하던데 기사가 많이 났었죠. 네, 그때 아마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뭐 곧 있으면 YTN에 또 출연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콜드플레이와의 협업이 잘 된 것 같으니까 시간 되시면 저희 YTN 라디오도 한번 나와주세요. 네, 자 다음번에 콜드플레이와 또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 다른 미공개된 프로젝트 내용도 또 있다고 하던데 새로운 콜라보 기대하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